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우리 입안이나 주변으로도 암의 위험은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불리는데요. 입안을 비롯해서 잇몸, 볼, 입술, 턱뼈처럼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럼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입병이나 구내염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구강암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씹고 숨쉬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강암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장 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잭 에프론, 베네사 허진스의 Right Here, Right Now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이름대로 입안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치과 검진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구강아간면외과 김현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강암은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네. 입안이라고 하면 잇몸, 혀, 치아, 턱뼈까지 어디에서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로 치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입술암의 경우 주로 아랫입술에서 발생하는데 자외선 노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발생한 암은 인접한 턱뼈로 침범할 수 있어서 치과 방사선 사진에서 뼈 파괴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입술암은 다른 플랩으로 재건 시에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 시에 시신과 촉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네.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두경부 질환을 확인하는 중에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목에 만져지거나 삼킴이 불편하거나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가 구강암 또는 부인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관찰이 가능해서 구강 후방부나 인두 부위의 병변 확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치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구강암 조기 발견에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강암은 발생 부위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구강아간면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내과, 재활의학과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준인데요. 특히 후두 부위까지 포함된 구강암의 경우 이비인후과와의 첩진을 통해서 식도 재건 또는 이제 기도의 유지에 대한 협진 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서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 진단이 많은가요? 일단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진단하면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됩니다.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이유는 초기 병변이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혀 아래나 구강 저처럼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구강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전체 암 중에 약 2에서 3% 정도 차지합니다. 남성 표준화 발생률은 약 10만 명 중 5.5명, 여성은 2.5명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매년 약 5만 건 이상의 구강암 그리고 인두암이 발생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두경부암, 중구강암의 비율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되나요? 노년층에서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과다한 음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구강암의 약 75에서 80%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는 주로 4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특히 60에서 70대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결과이고 세포의 DNA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만성 구강 자극, 구강위생 불량, 영양 결핍, 면역 저하 상태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다한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남녀로 볼 때 남성들에게 더 많은 건 흡연 때문일까요? 네. 남성에서 구강암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주된 이유는 네. 흡연율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의 연기 속 발암물질은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해서 DNA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연 시에 세포의 악성 전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약 5에서 10배 정도 높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고요. 네. 그러나 최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구강암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겠네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구강암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작용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요인 모두 가진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구강암 위험이 약 30에서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코올은 구강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담배 발암물질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위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구강 위생이나 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구강위생 불량과 잘 맞지 않는 의치 만성 자극은 구강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맞지 않은 의치가 특정 부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만성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반복되고 이것이 악성 전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예.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발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따라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의치 조정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네. 이제 암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구강암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특히 구인도암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인도암의 경우 HPV의 I형인 16형이 원인인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흡연이나 음주와 관계없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관련 구인도암은 네.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PV 예방 백신이 자궁 경부암뿐 아니라 구강, 인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접종이 적극 권장됩니다. 네. 여러 원인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강암 자체가 흔한 암은 아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진 않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50에서 6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인데 네.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보이지만 예. 대체로 3기, 4기로 발견이 되면 4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재발과 경부 림프절 전이 그리고 스스로 기능 장애 등이 예후를 악화시키는데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강암에도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네. 혀에 생기면 설암,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혀 아래 공간에 생기면 구강저암, 그리고 뺨 안쪽 점막에 발생하면 협점막암, 그리고 입천장은 구개암, 입술은 구순암으로 불립니다. 네. 이 중 설암이 가장 흔하고 구강저암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불리는 건데요. 구강암에서 위험이 높은 위치는 어딘가요? 구강암의 특히 예후가 나쁜 고위험 부위는 혀의 측면, 그리고 구강저, 그리고 편도를 포함한 구인두 부위입니다. 네. 혀의 측면과 구강저는 점막이 얇고 혈관 림프관이 풍부해서 초기부터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네. 또한 이 부위는 수술 시에 혀 기능 보존이 어렵고 대건이 복잡하고 기능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구강저암은 특히 하악골과 인접하여 뼈 침범을 발생하면 수술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구강암의 위험도가 높은 위치로 발견됩니다. 혀에 생기는 설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구강암은 입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씹고 삼키는 먹는 일에서부터 불편도 클 텐데요.
심지어 숨 쉬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구강암과 그 치료는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혀는 저작 그리고 연화, 나름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혈암 수술 이후에는 이 기능들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혀의 절제 범위가 클수록 연화 장애가 심해져서 네. 위루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구강 전화 인두 부위 암의 경우 기도 침범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네. 수술 중에 이제 기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 재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언어 치료랑 연화 재활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제 적용됩니다. 네. 초기에 발견되기가 좀 어렵고 치과 검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스케일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일까요? 또 스케일링뿐 아니라 다른 검진도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구강암 조기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스케일링 시 치과 의사나 위생사가 구강 점막 전체를 시신, 톡진하는 것이 권장되고 네. 단순 스케일링 외에도 구강 점막 검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자, 음주자, 고령자, 이전에 구강 전암 병변이 있었던 분들은 네.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네. 뭐 어떤 질환이든 조기 발견이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의심 증상이랄까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경고 증상은 네.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점막의 색깔 변화, 즉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구강 내 출혈, 점막의 딱딱한 덩어리나 부종, 삼킴 불편, 지속적인 목 통증이나 귀 통증도 의심 증상이 됩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갑자기 맞지 않는 경우 악골 침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제 가까운 치과 또는 구강암면외과를 방문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네. 2주 이상 낫지 않는 이제 구강 내 궤양 지적을 하셨는데요. 염증이 오래가면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염증성 궤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구강 내 염증성 궤양과 악성 궤양은 초기의 유관으로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인 구내염은 1에서 2주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주변 점막이 딱딱하게 되거나 통증이 없는 궤양이 유지되면 악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구내염이 반복이 된다거나 반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반복적인 구내염 자체는 대부분 양성이지만 특정 패턴의 점막의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하얀 반점으로 약 5에서 17%에서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병소입니다. 또한 홍반증은 붉은 반점으로 백반증보다 악성 전환율이 높아 약 50% 이상에서 이미 암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변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출혈이나 통증은 또 어떤 증상인가요? 치주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구강암 초기 증상을 치주염으로 오해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염에서 잇몸 출혈과 통증이 나타나지만 구강암에서의 출혈은 자극 없이도 발생하거나 쉽게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잇몸 출혈이나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항상 병소가 의심스러울 때는 치과 의사에게 점막 검사와 필요시 생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단이 늦어져서 3기 정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구강암의 발견이 늦을수록 림프절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지나요? 네, 구강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는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침윤 깊이가 깊을수록 림프절 전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윤 깊이가 4mm를 초과하면 경부 림프절 전이 위험에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면 5년 생존율이 약 50% 이상 감소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원발병소 제거와 함께 림프절 경부 청소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암 확인을 위해서 조직 검사도 필요한 거죠? 내시경으로 하나요? 구강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구강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소마취 후에 의심 병변에서 직접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시경은 구강 후방부, 인두, 후두 등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위를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네. 채취된 조직은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악성 여부, 분화도, 심윤교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CT나 MRI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도 진행이 될까요? 네. 조직 검사로 구강암이 확인되면 네. 병기 결정을 위해서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CT는 종양의 범위, 뼈 침범의 여부, 경부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MRI는 병변의 연조직 침범 범위와 신경 주변 침범 여부를 파악하는 데 CT보다 매우 우수하게 되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PET-CT는 원격 전이나 다발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 영상 검사가 병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입니다. 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구강암 환자에서 위내시경 검사가 권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는 이제 핀트 캔서라이제이션이라는 구역 바람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장기간 노출된 구강 그리고 인두, 식도, 점막 전체가 바람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론인데요. 네.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서 식도암이나 위암 등 동시성 제2 원바람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히 흡연 음주력이 있는 구강암 환자에서는 식도 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또 구강암이 전이가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폐나 뇌 전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강암이 4기로 진행되면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한 원격 전이 부위는 폐입니다. 폐 다음으로는 간, 뼈, 뇌 순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통 M1 병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치로 목표로 하는 수술보다는 네.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완화적인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암 화학요법 또는 네. 면역 항암제가 적극 사용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수술이 우선인가요? 네, 구강암의 1차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입니다. 종양을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여 완전 절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국소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네. 경부 림프절 청소술이 동시에 시행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의 병용이 요구됩니다. 네. 조기 병기에 수술 단독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네.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수술 후에도 방사선이나 항암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수술 후 병리 소견에 따라 보조 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근접한 경우, 경부 림프절 전이가 2개 이상이거나 피막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네. 방사선 치료가 적극 권장됩니다. 특히 고위험 소견이 있을 때는 방사선과 시스플라틴, 항암 화학요법 등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 곧 CCRT가 표준 치료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어서 얼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식도 치료 과정일 수 있겠어요. 네, 구강암 수술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능적이고 심미적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혀의 일부 또는 전체 그리고 턱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재건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리 피판술로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피부, 근육, 혈관을 함께 채취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게 되는데 네. 턱뼈를 절제한 경우에는 종아리뼈를 이용한 골 유리 피판술로 뼈를 재건하고 이후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구강암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과 절주이며 이 두 가지만으로 구강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구인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 하양 반점, 그리고 붉은 반점, 설명되지 않은 출혈이 있다면 즉시 치과나 구강암외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네.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 전망 전체를 검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강암은 보이는 암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입안과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암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아간면 외과 김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내장 비만을 떠올립니다.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내장 비만은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 내장 지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장, 특히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건가요?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배 안쪽에 특히 이제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 흔히 이제 뱃살 하게 되면은 이제 배를 잡으셨을 때 주로 이제 피하 지방이 잡히고, 네. 그 안에 내장 지방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복강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뭐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그 주변의 장간막, 그물막 이런 데에 장기 주변 사이사이에 네.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볼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서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곱창을 떠올리시게 되면은, 장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 조직,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욕살 같은 걸 드실 때 이제 피부 밑에 있는 그런 지방은 이제 피하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즉 지방은 뭐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나 우리 몸에서 다 똑같은 지방 조직이고, 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네. 너무 과도하게 이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하 지방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뭐 허벅지, 팔다리 어디든지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주변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인데,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지방이 필요할 때 분해해서, 전신순환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네. 내장 지방은, 분해돼서, 일단 거쳐야 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간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내장 지방은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몸에 필요할 때 지방이 분해돼서 사용이 되지만 간을 거쳐서 한번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네. 역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내장 비만, 복부 비만, 마른 비만 얘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마른 비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비만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주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뭐 비용도 들고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제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를 지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허리둘레는 이제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배가 나왔을 때 허리둘레가 이제 많이 측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복부 비만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주로 관여하지만 또 어느 정도 또 피하 지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 자체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장 지방의 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정상 범위지만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비만의 합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으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을 부를 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 체지방이 많다, 이렇게 부를 때 흔히 이제 키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산출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이렇게 판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와 체중만으로도 이제 비만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체질량 지수나 체중 자체는 이제 체지방량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내장 지방 우리가 대사적으로 위험한 내장 지방량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마른 비만은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육량이 적어서 사실은 내장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른 비만으로 우리 흔하게 쓰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지방의 위치를 말하고 복부 비만은 이제 허리둘레로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마른 비만은 이제 체중은 정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내장에 쌓인 지방이 많아지는 이유는 식습관일까요? 네, 아무래도 식습관이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식습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섭취가 우리가 에너지 소비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이렇게 과잉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너지 섭취, 흡수 속도가 빠른,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나 단 음료, 과자나 빵, 면 이런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너무 에너지 과잉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야식을 한다든지 그런 너무 칼로리 섭취 자체가 많으신 식습관이나 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방 분해를 억제해주고 간의 대사를 또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술 자체로도 열량이 있지만 술이 또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지방이 잘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식습관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또 나이와 관계된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도 역시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운동 부족도 얘기가 됩니다. 운동 부족 역시 내장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된 열량을 적절하게 이제 소모하는,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운동 자체로 태울 수 있는 열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방 자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크진 않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식습관과 조절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매우 높이고 네. 생리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의욕만 앞서서 하시게 되면은 또 몸에 이제 과도한 무리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일률적인 운동의 형태나 운동량, 강도를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이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로 치면 30분 이상, 7일로 치면은 거의 2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빠르게 걷기 30분 정도를 거의 매일 주 5일 정도 하시는 수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이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예. 개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평소 운동 습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질병,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운동의 시간 이런 것들은 좀 별 차이가 이제 많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10분씩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3번씩 나눠서 틈틈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겠고, 네. 또 평일에 조금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150분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또 채우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골고루 하시면서 이제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근력 무게를 주는 근력 운동, 밴드 운동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 역시 지방을 소모하고 또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서 지방 소모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식습관 조절과 함께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내장에 지방이 쌓일수록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합병증이 되겠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염과 지방간경화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홍파 질환, 말초혈액 질환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또 이제 잘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잘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내장 지방은 이렇게 분해되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바로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중성 지방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단백 형태로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지단백 형태로 만들어서 전신 순환을 시키면서 필요한 장기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에너지 열량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지단백이 저밀도 지단백과 같은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그러한 나쁜 콜레스테롤 지단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이런 위험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염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으로 쏟아진 유리지방산 그리고 간의 과도한 과부하 이런 것들이 염증의 이제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 자체는 또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관 내피세포를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 같은 것, 혈관이 딱딱해지는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슐린의 역할들, 그러니까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더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리지방산에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고지혈증 형태가 잘 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의 위험도 높이고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위험 신호일까요?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체지방이 이제 많으면 안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또 이제 필요하고 그 이제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안 좋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로 흔히 이제 남성은 90cm 이상 또 여성은 이제 85cm 이상이면은 좀 복부 비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89cm면은 정상이고 91cm면 바로 복부 비만이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이면 그만큼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장 지방 특히 이제 뱃살은 많이 줄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고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뱃살은 이제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볼 때요. 이제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말랐는데 이 마른 비만에서도 몸에 비해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른 비만에서도 이제 체형으로 가서 좀 팔다리는 이제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허리둘레가 뱃살이 이렇게 볼록 나와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키가 작고 또 워낙 또 체형 자체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볼록 나와도 남자 90cm가 안 넘을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90cm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25 정상 체중범위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을 의심해보고 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키와 몸무게만 재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 정상 또 아니면 25 미만의 과체중 정도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위험을 잘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육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배가 많이 나왔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혈당이나 지방간, 고혈압, 이상기질 혈증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내장 지방이 걱정될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수치들도 있을 텐데요. 검진에서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네, 사실은 이제 내장 지방을 직접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면 제일 좋지만 네. 비용이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자료는 바로 허리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또 연도별로 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과 키로 계산하는 지표긴 한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좀 많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 자체가 3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확실히 위험한 비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의 차이라든지 또 내장 지방의 차이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보실 때 이제 허리둘레를 보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공복 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라든지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혈압 수치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지방간까지 와서 이제 간의 손상까지 있으신 분들은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대사병증이 이제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고 또 콩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평가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